안녕하세요. 네, Ask Professor 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량을 이야기합니다. 질량 세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SI 단위라는 게 있죠. SI 단위는 국제 단위계라는 얘기인데 기본 단위가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의 단위인 몰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걸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기본 단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 질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몰이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 입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입자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 입자는 어떤 내부 구조가 없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입자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기본 입자를 미리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입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물리를 좀 공부한 사람은 미세하게 얘기할 때는 입자와 파동 가지고 막 싸웠죠. 그래서 기본 입자는 파동에는 상관이 없고 입자 중에서 기본 입자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미세계에 가면 더 이상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냥 이름을 입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기본 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된다. 더 이상 나뉘지 않는 그런 명사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기본 입자를 elementary particle이라고 하는데 이 elementary particle이 한때는 고유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이용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lementary particle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립자라고 번역하고 소립자라는 특별한 종류의 입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립자들이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자의 elementary particle이라는 이름이 이제 보통 명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입자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인데 돌턴이 1808년에 원자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로 원자가 존재한다고 제안한 것이죠. 물질을 자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데 도달하는데 그것이 원자다. 그 원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은 종류면 질량이나 모든 다른 성질이 완벽하게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원자는 쪼갤 수도 없고 또 없던 데서 만들 수도 없고 또 있던 것이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합성물을 만들면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자론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원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고 나서 이제 1808년에 원자론 제안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조금 한 몇십 년 흘러가지고 1869년에 러시아의 과학자인 맨델레프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원소 주기율표는 어떤 것이냐면 당시 발견된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잘 알죠. 지금 주기율표 보면 맨 윗줄이 있고 그 다음 줄을 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성질이 같죠.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는 그 발견되지 않은 빈칸들이 있었는데 그 빈칸에 해당하는 것들을 요 빈칸의 성질은 어떨 거야 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찾아보면 거기서 금방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소의 주기율표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같은 성질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원자 속에 그 이유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비슷한 것도 갖고 다른 것도 갖고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무슨 구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를 쪼개보지 않고서도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맨델레프의 원소의 주기율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원자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였어요. 이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게 1897년입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끝날 때쯤이죠. 무엇을 이용했냐면 크룩스관 실험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요. 크룩스관이랑 그냥 유리관인데 유리관에 공기를 빼내고 거기다 불활성 기체를 집어넣고서 양쪽을 높은 전압을 걸어줄 것 같으면 거기에 푸르스름한 선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음극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나가는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건도 어떤 걸까라고 했더니 그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질량이 수소 원자의 2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질량이 작다면 이놈이 있을 때는 어디밖에 없냐면 원자 내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원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구성물의 캔디데이트 후보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하죠. 원자 속에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곧 이어서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실험을 하는데 이때는 방사선을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1911년에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이 원자 핵은 어떤 실험으로 발견했냐면 금박, 왜냐면 아주 얇게 원자 한 층 정도가 되게 얇게 피기 위해서 금을 이용했어요. 그 금박의 알파선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걸 통과시켰더니 그 금박을 맞고 되튕겨 나오는 그런 알파선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들이 모두 굉장히 작은 부피 속에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원자 지름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그 구 내부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을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자 핵 속에 전자는 어떻게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회전하지 않으면 원자 핵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회전한다라고 하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곧 이어서 그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안정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학 이론으로 바로 깨닫게 되죠.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해서 원자 속에 원자 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더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원소 기호를 정해줬죠. 그리고 원자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설명이 됐는데 이것을 무슨 순으로 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는데 이 원자량 값이 좀 이상했어요. 딱 떨어지지 않는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어떤 수였냐면 아주 1.5 이렇게 중간되는 건 아니라 딱 떨어지는 정수보다 조금 크든가 조금 작든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소수점 이하는 다 빼고 그 위에 있는 정수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질량수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가장 작은 수소의 원자핵은 그때 이제 하나의 입자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양성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번호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수소 원자핵, 다시 말하면 양성자들이 몇 개씩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원자 번호하고 원자량하고 좀 비례한다면 같이 커진다면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비례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이상했죠.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영국의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이 중성자는 1932년에 발견을 하는데 알파선을 베릴륨에 충돌시키는 실험으로 중성자가 발견했는데 이 중성자는 양성자하고 질량은 같은데 전하만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이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수가 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숫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가 어떻게 왔냐면 원자 속에 원자 번호와 같은 수의 양성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와 양성자 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아주 설명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원자량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수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와 원자핵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보니까 가운데 원자핵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원자핵을 상당히 크게 그렸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원자의 지름에 비해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그렇게 작은데 그 원자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원자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톰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를 종류별로 나눌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먼트,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게 원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주기율표도 원자의 주기율표가 아니라 원소의 주기율표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을 쭉 나누어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원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소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원자 번호 하나로 구분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정해지면 원소의 종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원자 핵은 어떠냐?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부에 있는 걸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 핵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나누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핵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뉴클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뉴클라이드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경우에는 중성자수가 달라도 똑같은 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의 성질은 원자 핵에 있는 중성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엇만으로 결정이 되냐면 원자 바깥에 있는 전자들, 원자의 바깥쪽에 분포되어 있는 전자들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전자의 수는 양성, 중성 원자의 전자의 수는 양성자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만 정해지면 그러면 원자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그렇지만 원자 핵은 다릅니다. 원자 핵에서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종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핵을 설명할 때 나오는 숫자로는 원자 번호가 있는데 이 원자 번호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와 같다고 그랬죠. 이것이 원자는 중성 원자니까 중성 원자 수에는 똑같은 수의 양성자와 똑같은 수의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바로 중성 원자의 전자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가 n이라고 하면 이거는 원자 핵에 포함된 중성자 수고 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부르고 이거를 핵자수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핵자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앞에서 질량수 한 것이 바로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자 중에는 원소 중에는 똑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질량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중성자가 숫자가 다르면 질량이 다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원소, 영어로는 아이소토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원소를 쭉 나열한 요새 이제 만든 원소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써놓죠. 여기서 지금 쭉 원자량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는 성질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저기에 조금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 빈 칸에 또 성질이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쫙 있는 걸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몇입니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쭉 있는 것입니다. 저 좋아하는 쪽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저 쭉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우라늄 이 우라늄의 원자 번호가 92인데 이게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가 바로 우라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원소 중에서 자 우라늄 같은 지금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불안정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안정된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게 83번 비스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원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원소가 된다 그랬습니까? 원자 핵 속에 양성자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 걸 쭉쭉쭉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거를 몇 번까지 만들었냐면 108번까지 만들었어요. 요거를 오가네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원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핵종은 어떠냐? 핵종은 숫자가 굉장히 많겠어요.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변하죠. 자, 그래서 핵종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 X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A가 질량수, 요 밑에 있는 게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요 X에다가 뭘 쓰냐면 원소 기호를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런데 원소 기호를 알면 원자 번호까지 다 알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구태 안 써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 기호에다가 위에다가 질량수만 딱 쓸 것 같으면 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면 중성자수가 되죠. 그래서 핵종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핵종은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AX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2C 하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핵종의 경우에는 성질이 아까는 어땠습니까? 아이소토프만 구분했는데 핵종의 경우에는 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핵종을 역시 아이소토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가 다른 핵종, 이것이 아이소토프나 아이소톤이나 핵종의 경우에는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소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소바라고 얘기하는데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를 합한 수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소바들이다. 질량수와 같은 핵종을 아이소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핵종을 쭉 그려놓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핵종 도표라고 합니다.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한 것처럼 핵종 도표, 그래서 chart of nuclide 이렇게 얘기하는데, chart of nuclide를 구분하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같이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이 세로를 중성자, 가로를 양성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이 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온 거. 저기에 지금 저 링크 주소가 있죠. 인터넷에서 저 주소를 갈 것 같으면 이 핵종 도표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축은 가로축은 중성자 수, 그 다음에 세로축은 양성자 수.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 저 위에 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를 크게 확대한 게 이겁니다. 요걸 가지고 인터넷에 절로 들어가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저기 있는 핵종의 종류들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된 핵종 수는 거의 몇 개나 있냐면, 아까 원자는 100몇 개 있다고 그랬죠. 핵종 수는 3,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핵종의 수는 다른 걸로 안 변하는 거. 자, 이 핵종 도표에서는 까만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게 약 26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사선으로 그린 게 N과 Z가 같은 핵종들을 쭉 표시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질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성자 수가 더 많은 쪽으로 휘죠. 그래야지 까만 안정된 원소들이 더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핵종이 있는데 그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생성된 불안정한 핵종의 수는 약 2,990개 정도 돼서 여기에 핵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원자의 질량 할 때 결합에너지 배웠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핵의 질량 더하기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거기서 결합에너지를 빼야지 됐죠. 결합에너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전자들을 무한히 멀리 떼어내는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더해주면 질량이 그만큼 늘어나죠. 떼어내면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원자 핵의 질량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자 하나하나가 전자 질량은 2000배가 되죠. 그래서 전자 질량이나 또는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에너지는 거의 없는 거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수점 몇 자리까지 내가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주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자 핵의 질량은 어떠냐면 핵자의 질량에서 핵자들의 결합 에너지를 뺀 것입니다. 이 핵자들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의 질량에 비해서 좀 작으니까, 자, 핵자의 질량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결합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서 딱 정수는 아니라 이렇게 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써놓은 이걸 볼 것 같으면, 네, 여기서
그런데 이 원자량을 보니까 원자량은 이상한 숫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원자량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원자량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량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이 원자 질량 단위를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이 원자 질량 단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카본 12, 질량수가 12인 탄소에서 왔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더 옛날에는 산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수소를 기준으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탄소 중에서도 양성자수가 6개, 중성자수가 6개인 탄소 12의 질량, 이 탄소 12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거 아니죠. 12개의 핵자의 질량에다가 결합에너지를 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원자의 질량이니까 사실은 전자 질량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의 결합에너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12로 딱 나눴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 질량 단위, Atomic Mass Unit, 그리고 U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1U인데 그것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킬로그램으로 구할 것 같으면 1.66, 그 더 뒤에 나가겠죠. 1.66 조금 많이 나갑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킬로그램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양성자 질량보다 조금 작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 어떤 질량 단위로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C제곱으로 나눈 것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게 931.494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양성자 질량은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제곱이고, 중성자 질량은 939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제곱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작은데, 그래서 1 원자 질량 단위는 자유양성자나 자유중성자 질량보다 작은 단위인데,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탄소 12에서부터 정의를 했다. 탄소 12의 질량을 12로 나눈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원자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원자 질량이란 뭐냐면 각 원자의 질량을 질량 단위로 나눈 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 12의 상대 원자 질량은 얼마겠습니까? 딱 10이겠죠. 그걸 12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12하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량을 정의합니다. 그 원자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같은 원소라도 동위 원소들이 있죠. 동위 원소들이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관찰되는 동위 원소별 존재비를 감안을 해서 그것을 곱해서 그 존재비 확률을 곱해가지고 평균한 상대 원자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원자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차원이 없는 양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원자의 질량을 원자 질량 단위로 나눴죠. 원자의 질량도 킬로그램이고 원자 질량 단위도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없는 양이 되죠. 그래서 그냥 숫자가 됩니다. 숫자. 상대 원자 질량은 질량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원자량도 그래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 원자 질량, 숫자인 상대 원자 질량을 쭉 평균 낸 거니까 이것도 차원이 없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볼 것 같으면 12가 아니라 12.011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탄소 중에는 탄소 12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우리 원자량 그러면 우리는 원자량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atomic weight입니다. atomic weight은 마치 원자 무게, 우리가 원자 무게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원자량은 지금 본 것처럼 무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atomic weight이라고 해서 무게가 아니라 이건 그냥 숫자다, 차원이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원자량을 어떻게 구했는지 보겠어요. 탄소를 볼 것 같으면 동위원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 탄소 원소 중에서 대부분이 98.9%가 바로 탄소 12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얼마냐면 이게 1.1%가 탄소 13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탄소 14도 있고 탄소 11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가지고 평균을 내면 어떻게 하는 거냐? 평균을 낼 때는 12 상대 원자 질량에다가 뭘 곱해요? 존재비를 곱합니다. 그리고 탄소 13의 상대 원자 질량에다 또 존재비를 곱해요. 그래서 더하면 이게 바로 원자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볼 것 같으면 불에도 몇 가지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그 동위원소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불이 63. 이 상대 원자 질량은 딱 떨어지지 않고 62.929입니다. 요 놈이 약 69%가 되고, 그 다음에 65, 그 원자 번호가 질량수가 65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 원자 질량인데 이거는 64.927. 이 존재비가 0.31, 31%니까 요것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개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은 63.55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단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량이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대 원자 질량이 정수로 안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동위원소별로 평균을 했죠. 그래서 정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양인 단위 몰을 이제 정의하는데, 이 몰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단위의 이름이 몰입니다. 그래서 단위의 이름이 몰인데, 이 단위를 할 때는 우리 킬로그램이 단위의 이름이죠. 질량의 단위는. 근데 그거에 기호를 쓸 때가 있죠. 그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저 이자 빼고 MOL만 씁니다.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자를 뺍니다.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똑같이 몰입니다. 그래서 단위의 이름이 몰이고, 질량의 경우는 단위 이름이 킬로그램이고, 단위의 기호는 kg 이렇게 쓰죠. 네. 물질의 양의 단위, 이 단위는 무엇의 단위냐면 물질의 양의 단위인데, 물질의 양의 단위인 몰은 단위의 이름은 몰이고 단위 기호는 MOL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몰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이것과 함께 정의가 됐습니다.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는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이때 76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정확한 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국제회의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이것으로 정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어림수가 아니라 정확한 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 가지고 1몰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1몰은 어디다 쓰냐면 기본 입자들한테 씁니다. 원자 1몰, 분자 1몰, 무슨 이온 1몰, 전자 1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1몰이란 뭐냐면 그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와 똑같을 때 1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몰은 숫자로 정의가 됐다.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왜 지금까지 쭉 원자량을 공부했냐면 원자 1몰의 질량은 얼마냐? 원자 1몰의 질량은 아까 우리가 원자량 배웠죠? 그 원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그러면 딱 질량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저 아보가드로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이탈리아 사람이 19세기 사람입니다. 원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원자 속에 결합 에너지가 있는 거 이런 거 전 모를 때 아보가드로 수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보가드로 수는 바로 1몰에 있을 수 있는 원자들의 숫자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량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가 딱 아보가드로 수가 되게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1몰의 질량은 그 원자량에 g을 붙인 거, 그 다음에 분자 1몰의 질량은 그 분자량에 g을 붙인 거, 이것이 바로 원자의 1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원자량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때 g을 붙입니다. 왜 g을 붙이겠다? 그렇게 그 g으로 붙여게 아보가드로 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질량의 SI 유닛으로 하면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붙이게 만들면 좋겠죠. 뭐 그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보가드로 수를 좀 키우면 되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아보가드로 수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렇게 이용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2H2 더하기 O2는 2H2O. 이게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합해가지고 물 분자가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앞에 써 있는 2가 바로 몰수입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2몰하고 산소 분자 1몰하고를 합했더니 물 분자 2몰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질량과 상관이 없이 개수 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이 바로 물질과 물질 사이의 반응을 설명할 때는 질량, 킬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가 필요하고 몰이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데 더 중요한 양이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말고 물리에서는 이 몰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PV는 NKBT인데 이게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그랬을 때 저 N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V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입니다. KB는 볼츠만 상수죠. 근데 이것들의 의미가 뭔지 모를 때 옛날 기체상수라고 하는 걸 벌써 알아냈습니다. 그 기체상수에다가 몰을 곱하면 N이 몰수입니다. 그래서 N이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저 기체의 분자수를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몰수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R이 기체상수인데, 그래서 기체상수는 어떻게 되냐면 저 KB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기체상수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은 이상기체를 우리가 보통 밀도가 크지 않으면 보통 기체도 전부 다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체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또는 기체 분자의 질량이 다르더라도 저 몰수만 같으면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의 질량보다도 이런 거 할 때 물질의 양을 할 때는 몰수가 훨씬 더 기본적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몰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떤 원자 1몰에는 어때요? 뭐가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가 들어있죠. 어떤 분자 1몰의 질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원자의 원자량에다가 그냥 g만 붙이면 되죠. 그러면 어떤 분자 1몰에는 어때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자량에 g을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량과 물질의 양의 단위인 몰에 대해서 그 관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Ask Professor 차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칠 텐데,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거가 있으면 여기 댓글에 이런 거 좀 설명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 종합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